계속해서 무력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일본 방위상은 대만 인근 섬의 군사기지를 시찰하는 등 중일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가치를 동일시하는 1인 1표제를 도입하려다 당내 반발에 부딪혀 최종 결정을 일주일 미루기로 했습니다. 치솟는 집값과 결혼 지연 등으로 인해 서울의 집 없는 30대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과 일본의 대치가 물리적 충돌 가능성까지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서해 도처에서 일본을 겨냥한 실탄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중국군은 대만 유사시 일본 군함 등을 상대할 미사일 전력까지 공개했습니다. 아예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보여주며 노골적으로 일본을 위협했습니다. 중일 갈등 구조로 우리의 외교력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첫 소식은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위풍당당 행진하는 인민해방군 뒤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 61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핵탄두를 10개까지 탑재할 수 있는 중국의 전략무기입니다. 중국이 SNS에 공개한 영상인데 사실상 일본을 저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군사 위협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서해 중남부에서 진행 중이던 군사훈련을 북부인 랴오닝성 연안까지 확대한 겁니다. 중국 해사국은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군사 임무를 수행한다며 선박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제남도 최근 서해에서 취역 후 첫 해상 실전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을 겨냥했다지만 우리나라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듯 한국에는 우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리창 총리가 G20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더니 한 중국 매체는 최근 노재현 주중대사가 중국 경전 주역을 인용한 발언을 두고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말과 비교된다고 보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중국이 동북아에서 일본을 고립시키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의도적으로 갈라치게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일본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대만과 가까운 자위대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해 자위대의 건재함을 보여주려는 행보로 보입니다. 이어서 한여의 기자입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대만과 가까운 섬에 주둔한 자위대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요나구니 섬은 대만과 불과 11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와도 가까운 곳입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앞으로 요나구니 섬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계획도 강조했습니다. 配備によって我が国への武力攻撃そのものの可能性を低下させることができると考えており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최전선이 될 이 지역의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겁니다. 특히 이번 방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격해지는 가운데 이뤄진 만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의 군사적 압력이 강해질 것이란 예상 속 자위대의 역할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행보라는 평가입니다. 일본에서는 좀 굴복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 어렵고 하다 보니까 당분간 중일 간의 긴장감은 점점 더 고조되지 않을까 이렇게. 실제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G20 정상회의 참석 후 중국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또다시 드러내 양국 갈등이 더욱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 전용기 기자 간담회에서 중일 갈등에 대해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선 냉철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순방을 동행 취재한 송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G20 정상회의 계기로 만난 메르츠 독일 총리가 한국의 대중국 인식을 묻자 즉답을 피했던 이재명 대통령. 기내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받자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원칙을 밝혔습니다. 기본적 원칙은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중국과의 관계는 안정적으로 잘 관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부가 미국과 전시작전권 회복,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협의한 것도 중국과 경제협력 및 민간 교류를 확대하려는 것도 실용외교 차원이란 겁니다.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해양 중간에 있어 자칫 중간에 낀 새우가 될 수 있지만 외교 지평을 넓히는 기회로 삼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남북관계는 적대적 대결적 양상으로 바뀌었다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군사 분계선에 3중 철조망을 치고 경고 사격까지의 우발적 충돌 우려가 있지만 긴급 연락할 한라인은 단절된 상태라는 겁니다. 북한에서 예민한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남북 간의 평화 체제가 확고하게 구축이 되면 뭐 안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이게 어떤 게 먼저냐라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게 지렛대가 될 수도 있고 결과가 될 수도 있죠. 이재명 대통령은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며 악화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국전쟁 4대 파병국인 튀르키예에서도 북한과 통일 문제를 언급할지 관심입니다. 앙카라에서 MBN 뉴스 송지영입니다. 여야 대표들의 강성 지지층 러브콜이 오히려 당 내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당원 1인 1표제 추진은 친명 세력이 반발하면서 절차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강성 발언이 이어지자 계엄 1년과 취임 100일을 맞는 12월 3일에 계엄 사과를 요구하는 당 안팎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상황,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추진 중인 1인 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충분한 수기 과정이 없었다며 무조건 따라오라는 방식은 민주적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따진 겁니다. 더구나 왜 대통령 순방 중에 이렇게 이의가 많은 안건을 밀어붙이느냐. 그래서 당원들을 분열시킬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어 열린 비공개 당무위원회 회의에서도 격론이 오갔고 고성까지 터져나왔습니다. 회의 결과 1인 1표제의 당원 당규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에 마지막 관문인 중앙위원회 소집은 일주일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 우려를 감안해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보완책을 조금 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중앙위원회 소집을 당초 11월 28일에서 12월 5일로 일주일 연기하는. 문제로 지적된 대의원제를 보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취약 지역에 대한 배려 조항을 이미 당원 당규 개정안에 반영했지만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중앙위원회 소집이 일주일 연기됨에 따라 당 지도부는 충분한 토론과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이러한 최종 결정 연기에도 민주당 내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친명계 당원들은 개정안의 효력정지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은 민지숙 기자입니다. 지도부가 당원 당규 개정을 밀어붙이자 일부 친명계 당원들은 이번 개정안의 법적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소송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당원들의 불신이 폭발하고 있다며 일명 정청래 룰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이번 개정안의 추진을 막겠다는 겁니다. 지난 전당대회 당시 정청래 대표는 경쟁자였던 박찬대 의원에게 대의원 투표에서는 졌지만 권리당원 투표에 이겨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정청래 지도부를 향한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며 부결 가능성이 절반이고 가결되더라도 근소한 표차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지도부는 개정안이 당무위에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된 만큼 중앙위원회 의결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인 1표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만장일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년 전에도 이번 개정과 유사한 시도가 있었지만 중앙위에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던 만큼 이 최종 의결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거부 방침을 세우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여당에도 강경 대응 방침으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 악법 폭주에 맞선 강경투쟁을 공식화했습니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거부 방침을 세운 데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모든 법안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도 검토 중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비상한 수단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의원들의 해외 출장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당의 단일 대우를 주문함과 동시에 강성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이란 해석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가지고 우리끼리 논쟁을 벌이는 순간, 우리가 큰 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결국 대한민국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의원총회에서도 전시 체제에 준하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예산안도 넘겨주면 안 된다 등의 강경 발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반면 계엄에 대한 사과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여 강경투쟁에 힘을 실으면서 강성 지지층에 집중하는 행보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신용과 금리와의 관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을 잘 갚아 신용이 높으면 금리가 낮고, 반대면 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겠죠. 그런데 최근 은행들에선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 오히려 신용이 높은 사람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잘 갚으면 오히려 금리가 높다? 억울하지 않을까요? 어찌된 일인지 먼저 장동건 기자 기사 보시고 뉴스 추적해 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앞입니다. 지난 9월 기준 이 은행에서 신용점수 600점 이하인 고객이 신용 한도 대출을 받을 때 산정된 금리는 3.7%입니다. 하지만 신용점수가 이보다 높은 651점에서 700점 구간 고객은 오히려 5.4%로 훨씬 높은 금리가 적용됐습니다. 4대 시중은행 가운데 무려 3곳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신용점수가 951점 이상인 고신용자와 비교해도 저신용자 금리가 더 낮게 책정됐습니다. 신용이 낮은 사람이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역차별이라는 겁니다. 저도 열심히 돈 벌어서 정말 딱 제때 다 갚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역차별을 해주면 안 되잖아요. 역차별을 하면 누가 제대로 하겠습니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용 불량자가 훨씬 이득이라며 이자를 적게 내려면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라는 글도 게시됐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성 지원성 대출에서 금리 보전이 이루어진 영향일 뿐 시장 전체의 금리 형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어 역차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른바 금리 역전 현상의 이유, 배경, 그리고 전망을 경제부 강서영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강 기자, 우선 은행들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궁금해요. 네, 우선 정부 정책 방향 때문입니다. 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양극화를 극복하자면서 서민 금융 지원의 확대를 주장해왔는데요. 최근엔 저신용자의 높은 대출 금리를 보고 잔인하다라거나 금융 계급제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 대통령은 15.9%의 금리가 적용되는 최저 신용자 대출이 너무 잔인하다면서 네, 은행들은 매분기 최고 실적을 내고도 이자 장사를 한다는 눈총을 받아오고 있는데요. 보신 것처럼 아무래도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겠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3번이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얘기도 있었고 취지도 일단 좋아 보여요. 손해를 그런데 은행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혜택 받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신용점수 600점 이하인 경우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데요. 저희가 자세히 계산을 해봤더니 전체 신용자의 5% 정도고 인원은 300만 명에 가까울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고신용자를 역차별하는 게 아니라 소수자인 저신용자를 위해서 하는 선별적 복지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선별적 복지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생각이 날 수도 있겠어요. 그동안 난 잘 갚았다, 이자. 그런데 나보다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이 나보다 금리가 낮으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오는 거 사실 아닐까요? 네, 충분히 가능한 걱정입니다. 특히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중신용자들은요, 고신용자도 아니고 또 우대금리도 없어서 아이러니하게 금리가 가장 높습니다. 극단적으로 보면은 빚을 안 갚고 그냥 저신용자 신분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건데요. 하지만 고신용자라고 해서 문제가 없진 않습니다. 요새는 신용대출을 주택 구입 목적으로 쓰고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신용자라도 자금 여력이 크지가 않을 때는 일부러 연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여러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궁금합니다. 이게 일시적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추진됩니까? 앞으로 추진될지 일시적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는 여러 경제 전문가들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네.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은 지속 가능한 정책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은행 수익성이 저하되는 것은 둘째치고서라도 일단 사람들이 돈을 안 갚기 시작하면 은행 건전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경기 흐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겠죠. 네, 우리 국민 모두가 빠듯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신용대출을 독려했다가 만약에 나중에 금리라도 인상이 되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아무리 잘 갚아도 아무리 또 금리가 낮아도 빚은 빚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강서영 기자였습니다. 더구나 이자도 잘 갚고 세금도 잘 냈는데 집 사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살지만 자기 집이 없는 30대 가구가 지난해 기준 52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대였다고 하는데 집값은 더 오르고 박탈감은 더욱 커질까 우려됩니다. 이시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 30대 김모 씨. 만기가 다가와 이사를 계획 중이지만 집을 살 엄두는 나지 않습니다. 우선 전세로 들어가고 이제 천천히 알아볼 생각이었는데 이제 생각보다 더 빨리 집값이 오르고 있긴 한 상황이네요. 결혼 1년 차 평범한 직장인은 맞벌이라도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와이프랑 천천히 정말 서울 밖에도 생각을 해봐야겠다. 비단 김 씨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무주택 가구는 17,000여 가구 증가한 52만 7천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2015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집값은 뛰지만 사회 초년병이라 자금이 넉넉지 않고 대출도 줄어 주택을 살 여력이 되지 않는 겁니다. 때문에 30대가 서울에 주택을 소유한 비율은 역대 최저인 25.8%로 전국 36%와 비교할 때 1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소득 대비 집값, PIR이 서울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30대들은 지금 또 힘들고 앞으로도 더 힘들어집니다. 집값이 더 뛸까 우려한 청년층이 뒤늦게 매수에 나서면서 지난 9월 30대 매수 비중은 36.7%로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내란 재판 상황 짚어봅니다. 지난주 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받았다 풀려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이 연일 논란입니다. 재판부에 한번 해보자는 거냐며 막말에 이어 유튜브에선 원색적 비난까지 퍼부었는데요. 재판부는 단호한 태도로 감치 재집행에 나섰습니다. 박혜빈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 결정을 재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일 재판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이 소란을 피우자 재판부가 감치 15일을 선고했었다가 신원 불특정으로 집행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시 감치를 진행하겠다고 명령한 겁니다.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에서도 모욕이 있었다며 이런 행태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시각 김용현 전 장관 재판에 나온 해당 변호인들은 재판부가 자신들을 모욕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안면 장애로 다양한 수술을 받았고 기승장이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키 작은 남자라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결정문에다가 기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방송에서 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전문용어로 뭣도 아닌데 엄청 위색을 떨더라고요. 감치 재집행에 대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에 반대하며 윤 전 대통령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보도에 박규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군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키고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내린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증언을 거부하던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5월 열린 걸로 추정되는 삼청동 안가 모임 관련해서는 입을 열었습니다. 당시 모임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긴급 명령권, 재정 명령권, 이런 것들이 뭔지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셨고 그 와중에 계엄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당시 여 전 사령관은 무릎을 꿇고 계엄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럼 제가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무례한 발언을 내가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군은 전시든 평시든 계엄령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본인 재판 피고인 신문에서 계엄 당시 반대 의사를 전했다는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이야기를 듣자마자 대외 신인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고 재고해달라, 안 된다는 표현 중 하나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당시 경황이 없었다며 포고령 등 문건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이틀 뒤 열릴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이 진행됩니다. 재판부의 계획대로 1월 내 선고가 이뤄진다면 내란 혐의 관련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네, 정치권에선 눈에 띄는 행보가 있었습니다. 당 대표로 복귀한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 첫날 일정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10주기 추모식조차 외면했던 민주당 지도부와 대비된 모습인데요. 어떤 의도일까요? 정예린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 대표가 선출 후 첫 일정으로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습니다. 최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 추모식에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것과 대비되는 행보였지만 조 대표는 선을 그었습니다. 창당 직후부터 현충원 올 때마다 김대중 대통령님, 김영삼 대통령이 모두 참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내년 부산시장 출마설이 나오는 조 대표가 민주당과의 차별화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조국혁신당은 사회경제정책에서 독자 노선을 구축한다는 전략입니다. 정치혁신, 특히 호남 정치의 혁신을 위해 민주당과의 선의의 경쟁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는 조 대표의 98.6% 득표율을 꼬집으며 1978년 박정희가 단독 입후보에 거둔 득표율이 99.996%라며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토론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존재감 부각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대장동 일당의 재산 찾기 움직임 계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차명 재산인 청담동 건물의 동결 조치를 풀어달라는 소송도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남 변호사 측은 제3자가 낸 소송이라며 본인과 관련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소를 제기한 회사의 지분 절반이 남욱 변호사 몫이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20억 원대의 서울 청담동 5층짜리 건물입니다. 이 빌딩은 남욱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분류돼 지난 2022년 검찰은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인 추징 보전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이 건물의 등기상 소유자인 A법인 측이 추징 보전을 풀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A법인의 사무실로 직접 가봤습니다. 해당 사무실을 여러 차례 방문해 초인종을 눌렀지만 인기척이 없습니다. 이 법인의 지분 구조를 살펴본 결과 남욱 변호사가 절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를 제기한 법인 대표 유모 씨와 남 변호사가 50%씩 주식과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 씨도 남 변호사의 지인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겉으론 제3자 이해소 형식을 취했지만 소송에서나 향후 재산 처분에서나 사실상 남욱 변호사의 입김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추징이 안 나온 상황이라면 더 이상 묶어둘 명분이 지금은 일단은 없어지는 거라서. 다만 남욱 측은 이번 소송은 자신과 관련이 없고 남 변호사가 해제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 절차로 이 재산을 다시 동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이른바 내란 TF가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공직사회가 밀고사회가 될 거란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김민석 국무총리는 원칙과 절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먼저 윤지원 기자입니다. 내란 가담자들을 가려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본격 출범했습니다. 전체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기관별 TF가 설치됐는데 661명의 대규모 조직으로 대부분 기관장이 TF 단장을 맡았습니다. 대부분 10명에서 15명으로 꾸려진 가운데 국방부는 최대 규모인 53명으로 구성됐고 경찰청과 소방청이 뒤를 이었습니다. 총리실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림으로써 많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제보센터도 전 기관에 설치됐는데요. 내부 구성원들에게는 익명의 투서를 접수할 제보처가 공지됐습니다. 공직사회가 밀고사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의식한 듯 김민석 국무총리는 TF 실무 책임자 전원이 참석한 오리엔테이션을 직접 주재하며 원칙과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TF의 조사 활동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가 절제되어야 합니다.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 국한해 신속하게 진행하고 철저하게 비공개로 하겠다는 건데 김 총리는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이렇게 절제를 강조한 김 총리의 당부에도 TF를 바라보는 공직사회 분위기는 뒤숭숭합니다. 야당에선 북한의 주민 감시 체계에 빗대 이재명식 5호 담당제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강영호 기자입니다. 지난 8월부터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자체 감사를 진행한 국방부는 53명으로 구성된 최대 규모의 TF를 꾸렸습니다. 기존에 확인되지 못한 부분을 조사하겠다는 건데 영관급 실무자들 사이에선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군 관계자는 평생 지휘권자의 지시를 따르라고 교육받았는데 이게 헌법적으로 맞는 건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냐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국방부 다음으로 큰 규모를 꾸린 경찰 내부에선 일부 지휘부만 해당하는 사안이라면서도 투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인사철과 맞물려 투서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내부는 일단 관망하는 모습이지만 올해만 160여 명의 검사가 사직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의 경우 6월 말부터 시작한 자체 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이미 실무자 인사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직사회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야당에선 내란 TF의 제보센터 운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의 감시 시스템인 5 담당자가 지금 이 이른바 제보센터를 운영해 투수를 받음으로써 지금 이재명식 5 담당자가 아니냐는 시중의 평가도 있습니다. TF의 본격적인 조사는 제보가 끝나는 다음 달 12일 이후 시작될 전망입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킬 방안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용입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또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 우도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합차가 선착장 인파를 덮쳐 3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KCTV 제주방송 최형석 기자입니다. 행인들이 무언가에 놀라 혼비백산하고 승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대합실 건물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5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승합차가 대합실 방면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80대 남성 등 3명이 심정지 상태로 소방과 닥터 헬기로 제주시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또 보행자 등 10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해경 헬기 등을 이용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를 낸 승합차는 렌터카로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차량은 도항선에서 내린 뒤 대합실 쪽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돌진해 보행자 등을 잇따라 들이받으며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차량 급발진 여부와 운전자의 음주 여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최영석입니다. 16개월 아이가 밥을 먹다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아이는 결국 숨졌는데 온몸에 멍자국이 발견됐습니다. 단순 사고였을까요?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어제 오후 이곳에 사는 20대 여성이 16개월 된 여자아이가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거의 12시 다 됐어요.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던 거예요? 문을 안 열어주니까 이제 우리 집 두들겨갖고 물어본 거지. 학대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얘기만 했고. 구급대원이 심정지 상태의 아이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는데 상태가 위중해 의정부의 한 종합병원으로 다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몸에서 다수의 멍자국을 발견한 병원 2곳 모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죽어서 온 건데 의심되면 신고를 하는 게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신고했어요. 아이의 머리와 목, 가슴, 다리 등에 많은 멍과 긁힌 자국이 발견됐고 몸무게는 또래 아이 평균인 10kg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대 의심 정황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확인 중에 있고. 숨진 아이는 전 남편 사이에서 낳았고 현재는 임신 8개월 상태로 동거남과 함께 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아이 엄마와 동거남을 상대로 아동학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돈을 걸고 개싸움을 붙이는 투견 도박장, 요즘도 있나 싶으실 텐데요. 인적 드문 산속에 원형 철창이 설치돼 있었고 그 주변엔 상처투성이 개들이 발견됐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산속에 발견된 수상한 장소. 개들이 싸움을 벌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름 5m쯤 되어 보이는 원형 철창과 함께 옆에는 의자가 나뒹굽니다. 차에 실린 커다란 개들은 피를 흘리고 상처투성입니다. 한두 번 싸운 애가 아닌가 봐요. 온몸에 상처다. 산속으로 숨었다가 기온이 떨어지자 내려오기도 합니다. 뭐 잘못한 건 아나 보네. 거기까지 도망간 거 보니까. 바닥에는 돈봉투도 발견됩니다. 개싸움, 투견 도박을 한다는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을 덮쳤습니다.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조명까지 갖췄습니다. 제가 30분 정도 서 있었는데 지나가는 차량 한 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밤이면 더욱더 인적이 드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투견 도박이 벌어지는 현장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해 적발한 40여 명은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도박으로 이 사람들을 체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적사를 토대로 이제 조사를 좀 진행할 예정이에요. 현장에서 견주로부터 분리한 개 8마리는 화순군이 경찰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베트남 호치민의 한 주택가에서 한국인 남성이 대형 가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용의자로 추정되는 한국인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바닥에 놓인 파란색 대형 가방을 살펴봅니다. 가방 안에 든 건 다름 아닌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었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베트남 경찰은 호찌민 주택가에 놓인 대형 가방에서 한국인 사망자의 시신을 발견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경비원과 주민들이 가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현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 용의자 2명은 행인들이 몰려들자 곧바로 택시를 타고 도주했지만 결국 체포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망한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다소 부패한 상태인 점 등을 토대로 사망 시점과 원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 호찌민 한국총영사관은 현지 경찰로부터 사망자가 한국인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사망자의 가족에게 연락해 영사조력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이 동남아 일대에 퍼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스캠 범죄와 연관돼 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베트남 경찰과의 소통을 통해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요즘 지방에서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특히 보건소나 공공의료원 오겠다는 의사가 없어서 몇 개월째 자리를 비워두는 일도 흔한데 정부가 이 역할을 한 의사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 보건소. 지난 9월부터 의사를 모집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없어 소장이 혼자 모든 의사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그 급여라는 건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메리트를 크게 못 느끼지 않나 이런. 보건소는 의료 취약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인데 창원시처럼 의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반복되자 정부가 나섰습니다. 의사 역할을 한의사에게 맡기는 방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서 제기된 관련 정책 제안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1,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군입대 대신 보건소 근무를 택한 공중보건 의사들인데 긴 복무 기간 때문에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숫자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처럼 한의사도 현재 공중보건의사 자격으로 보건소에 배치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약품 처방 등 권한이 없어 한의사 단독으로 배치될 경우 역할에 제한이 컸습니다. 저희 한의과 공무의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갖는 의약품 처방권 등이 부여되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는 응급처치나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상황은 한의사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최근 뇌질환 운전자가 낸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자신이 직접 밝히지 않으면 걸러낼 수가 없어서 결국 도로안전이 운전자 양심에 기대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조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승용차의 범퍼가 완전히 부서져 있습니다. 차량 파편은 산산조각나 도로에 흩어졌습니다. 지난달 23일 성수대교에서 발생한 오중 추돌 사고인데 당시 30대 운전자는 뇌혈관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여성이 시내 한복판에서 난폭 운전을 벌이다 추격 끝에 붙잡혔습니다. 치매나 조현병, 뇌전증 등으로 6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수시 적성 검사를 받게 돼 있는데 문제는 병이 심해지면 운전자의 자발적인 신고에 기댄다는 점입니다. 여러 문제가 생기겠네. 허위로 작성하는 수도 있고 자기 그 병 같은 걸 갖다 숨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면허 갱신 서류에는 치매, 뇌전증 등 11개 질병에 대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데 앓고 있는 질병도 직접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신청자가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 병력을 숨길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뇌전증을 제외한 다른 뇌혈관 질환은 신고 대상조차 아닙니다. 네, 기타 뇌질환도 기재할 난이 없기 때문에 그걸 기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떠한 범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측은 특정 뇌혈관 질환의 경우 해당 질환을 갖고 있는 운전자가 스스로 신고해야 한다는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사, 가족 등 다양한 경로에서 질환자를 통보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질환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조성우입니다. 이제 곧 본격적으로 겨울입니다. 올해 겨울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덜 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깜짝 추위와 많은 눈으로 방심은 금물입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1965년 겨울, 한강이 커다란 빙판으로 변했습니다. 시민들은 얼어붙은 한강에서 스케이트와 썰매를 탑니다. 영하 18도 1분을 가리켜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였으며 완전히 얼어붙은 한강에는 추위를 잊은 스케이터들로 성황을 이루었고 1976년엔 한강대교 근처가 꽁꽁 얼어 낚시꾼들이 얼음 위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겨울이 돼도 한강의 어느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온난화의 영향으로 53년 동안 우리나라의 1월 기온은 1.6도, 2월은 2.1도가 오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겨울 역시 길게 이어지는 강력한 한파는 없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12월과 1월은 평년과 비슷하고 2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온화한 날씨를 보이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는 깜짝 추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12월과 1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거나 비슷하겠지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비교적 따뜻한 날 내리는 눈을 조심해야 합니다. 영하 5도에서 0도 사이 부근에 눈이 생기기는 쉽지만 매우 차갑지 않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형태가 되어야만 습설 형태, 표면이 매끈하면서도 촉촉한 형태의 눈으로 이런 젖은 눈은 일반 가벼운 눈에 비해 무게가 2배에서 3배 이상 나가기 때문에 지난해 11월 말 중부지방처럼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겨울엔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가뭄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복고가 유행한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최근 유통업계에선 출시 당시의 맛, 복고 감성을 자극하는 원조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맛을 아시나요? 김세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치킨이지만 부위별로 튀기지 않습니다. 한 마리를 통째로 튀겼습니다. 40년 전 당시 처음 선보였던 메뉴를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치킨을 포장 상자가 아닌 이렇게 황색 종이 봉투에 포장해 마치 옛날 시장 통닭을 연상케 합니다.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중장년층에게 인기를 끌며 판매량도 늘고 있습니다. 많이 나죠, 엄청나게. 옛날 시장에서 통닭 한 마리째 이렇게 튀겨서 주는 데가 있었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나요. 겨울 대표 간식 호빵도 옛날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1945년 황해도 빵집에서 시작된 원조 호빵의 맛에 집중하면서도 전통적인 단맛의 원료인 감주와 흑당을 넣어 건강을 생각하는 요즘 소비자들의 입맛도 겨냥했습니다. 최근 복고 문화가 주목받으면서 이를 공략한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첫 라면도 그때 그 맛으로 다시 출시됐습니다. 당시 사용했던 소기름, 우지를 사용해 튀긴 라면인데 원조 라면이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G세대의 입장에서는 촌스럽지만 재미있고 독특하다는 느낌을 주고요.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도 요 레트로가 가져오는 힐링의 감정, 옛날 거를 다시 만난 반가움, 이런 감정을 가질 수가 있다. 유통가에 부는 원조의 맛 열풍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제품을 탄생시킬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동국대학교 현직 교수가 술자리 등에서 재학생들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학점을 미끼로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폭로까지 이어졌는데 대학 측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내용은 황지원 기자입니다. 최근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내 게시판에 붙은 대자보입니다. 최근 신설된 학과의 A 교수가 재학생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취지의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학과 첫 자체 답사 뒤풀이에서 한 여학생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목소리가 앞에 저기다 이렇게 발언을 하셔서 당사자 바로 앞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들은 말이 너무너무 충격적이라서 그러면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까지도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MBN과의 통화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에도 곧바로 대처를 하지 못해 자책까지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1차 자리에서도 저의 팔을 조금씩 더듬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셨고 땡땡하게 주는 기쁨이 여자랑 자는 것보다 컸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뿐만이 아닙니다. A 교수가 학점을 빌미삼아 술자리에 수차례 참석하라며 갑질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결국 일부 학생들이 지난 3월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한 뒤 A 교수는 학과와 대학원 수업에서 배제됐지만 현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MBN 취재진은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연락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동국대 측은 다음 달 초 예정된 학교 이사회와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당 교수의 징계 여부와 수준을 정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무려 260여 명을 성착취한 김노관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지난 1월 1년이 넘는 추적 끝에 김노관이 체포됐습니다. 한국형 삭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예요. 김 씨는 지난 2020년부터 5년 동안 국내 최대 성착취 텔레그램방 자경단을 만들어 운영해 왔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해 성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만들게 하고 이를 유포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만나 성폭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새로운 피해자를 포섭해오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는데 피해자 수만 260여 명에 달합니다. 피해자 규모는 국내 최대 수준으로 유사 성착취방인 박사방의 3배, 서울대 N번방의 5배에 달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상 강간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김 씨에게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악랄하며 초범인 사정을 감안해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키는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가 최후 진술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노관을 제외한 조직원 10명도 최소 징역 2년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네, 국제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 시카고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집단 난동과 총격을 벌여 사망자까지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SNS에 10대 도심 점령이라는 놀이가 유행처럼 퍼져 폭동으로 이어진 건데 이런 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시카고의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현장이 총성과 함께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틴 테이크오버, 즉 10대들의 도시 점령이라는 집단 행동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폭동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번 일로 청소년 1명이 숨지고 9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There are still far too many guns on our streets. For these young people who have engaged in these incidents, you have put yourselves and your friends at risk. 10대들의 위험천만한 놀이가 사고로 이어진 건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열차 위에서 묘기를 부리는 지하철 서핑 챌린지, 얼굴에 수건을 덮은 채 물을 붓는 물고문 챌린지 등으로 목숨을 잃는 일도 벌어집니다. 전문가들은 자극적인 영상으로 관심을 끄는 SNS 특성이 청소년들에게 특히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데 대한 어떤 심리적 만족감, 크게 부각이 되니까 타인에게 자기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청소년에게는 특별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일부 부모 동의 의무화나 16세 미만 이용 금지 같은 대책을 도입한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규제를 넘어 사각지대 청소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베트남에선 폭우와 산사태로 일주일째 사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도심에선 여전히 구조 작업이 한창인데 확인된 사망자만 90명이 넘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물에 잠긴 차량으로 도심 거리는 주차장이 됐고 보트들은 곳곳에서 구조 작업에 한창입니다. 급격히 불어난 물에 다리 전체가 뜯겨 내려가기까지 합니다. 상반신만 겨우 내놓은 사람들이 가로등에 매달린 채 구조를 기다립니다. I'm standing here next to the river, not too far from the airport, and the force of the water is absolutely immense. 이번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베트남 중부 지역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만 90명이 넘습니다. 사망자 중 60명 이상이 중남부 당락성에서 나왔고 주택 피해도 유명 관광지 달랏이 있는 중부 고원지대 럼동성에 집중됐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221채의 주택이 완전히 무너졌고 933채가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11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25만 8천 가구는 여전히 정전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농작물 피해에 철도, 도로 붕괴까지 이어지면서 경제적 손실만 4억 9,600만 달러, 우리 돈 약 7,300억 원에 달할 걸로 추산됩니다. 판민진 베트남 총리는 재해 복구 작업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 안의 작성 주체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문서 곳곳에 러시아식 표현이 보인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28개 항목의 평화안 초안을 둘러싸고 작성 주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미 의회 앵거스 킹 상원의원은 이 평화 구상안이 러시아와 광범위하게 조율 끝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단어는 러시아 외교 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사용됐고 또 영어 정책 문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수동 구조의 문장이 등장한 점도 지적됐습니다. 새로운 영토처럼 러시아 정부가 점령지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 작성서를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러시아의 의견을 참고했지만 우크라이나의 입장도 반영돼 있다며 미국 주도의 작성임을 강조했습니다. We began almost 3 weeks ago with a foundational document that we socialized and ran by both sides, and with input from both sides. 작성 주체 논란 속에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프레임워크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EU 대표단은 미국 측 초안에 담겨 있는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포기를 거부하는 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평화 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용구입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넉 달 앞두고 정부가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청노조가 원청 사업주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그런데 경영계는 물론이고요. 웬일인지 노동계까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인 노란봉투법은 하청노조가 원청 사업주의 직접 교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하청노조가 원청 노조와 함께 교섭해야 하는지 단독으로 교섭해도 되는지는 명확히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혼란이 예상되자 고용노동부가 구체적인 기준이 담긴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며 교통 정리에 나섰습니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에는 교섭 단위가 분리되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하청노조 간 이해관계가 너무 다르면 개별 교섭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청 노조 전체가 단일 창구를 구성해 교섭에 나서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청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 노동 행위로 처벌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노사 양쪽 모두 정부의 시행령 발표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여러 하청업체를 가진 사업자는 1년 내내 교섭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라며 교섭이 복잡해져 효율성이 떨어지고 소송도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외국 기업 유출이 우려가 된다. 한국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 시행령대로면 몸집이 작은 소수 노조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뿐더러 노노 갈등으로 인한 소송도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1970, 80년대 인기 아나운서 출신으로 삼선 의원과 자유선진당 대표를 역임한 변웅전 전 의원이 어젯밤 향년 85살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묘기대 행진과 명랑운동회 MC를 맡아 진행하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외국인 투수 최초로 4관왕을 달성한 한화의 괴물 투수 폰세가 KBO 리그 MVP를 거머쥐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뿐인 신인상은 육군 취사병 출신으로 괴력의 홈런포를 펑펑 터뜨린 KT 안현민이 차지했습니다. 황찬민 기자입니다. 2025 신한 서울뱅크 KBO 시상식 MVP 수상자는 한화 이글스 코디 폰세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다승과 평균 자책점, 탈삼진, 승률까지 투수 4개 부문을 석권한 폰세는 이변 없이 MVP에 등극했습니다. 한 시즌 252 탈삼진이라는 경이적인 신기록까지 작성한 폰세는 최초로 50홈런, 150타점을 달성한 삼성의 디아즈를 가볍게 제쳤습니다. 마운드에서 엄청난 괴력을 뽐낸 폰세지만 수상자로 호명되자 최근 첫 딸을 낳은 아내를 끌어안고는 끝내 눈시울을 붉히는 순정남이 됐습니다. To the real MVP, my wife. Emma, thank you. Thank you for everything you did this year. It was truly amazing. You not only made sure I was taken care of, but you carried and gave birth to our beautiful little good luck charm. 평생 단 한 번뿐인 신인상의 영광은 KT의 예비역 거포 안현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취사병 복무 중 만든 근육질 몸매로 화제를 모은 안현민은 비거리 140m가 넘는 장외 홈런을 잇따라 터뜨리는 괴력으로 데뷔 첫 해 22홈런을 기록하며 차세대 거포의 등장을 알렸습니다. 올해 최고의 순간으로 MVP 폰세와의 맞대결을 꼽으며 신인왕다운 패기를 보여줬습니다. 폰세 선수한테 홈런 친 거를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기록들이 쏟아지며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2025 프로야구. 오늘 이 영광의 순간을 끝으로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MBN 뉴스 황찬민입니다. 한국 봅슬레이 4인승 대표팀이 2025-2026 시즌 월드컵 1차 대회에서 사상 첫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내년 2월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결전의 무대 코르티나 트랙에서 당당히 경쟁력을 입증한 대표팀의 포효. 3개월 뒤에 올림픽 시상대에서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 날은 포근했지만 불청객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특히 중서부와 호남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차츰 요란한 비도 내리겠습니다. 새벽에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안팎으로 많지 않겠는데요.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불고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강원 산지와 전북 산지, 제주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또 내일 서해안과 제주에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고요. 비는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 낮 기온은 10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의 낮 기온 11도, 대구는 13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9도가량 낮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